많이 힘드시죠? 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 촬영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저는 이제 8번부터 13번까지 출제를 했고요. 2교시형은 이제 3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총 1교시 7문제, 2교시형 3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8번째 8번 문제죠. 이제 컨테이너 배치 패턴인 사이드카 패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문제. 이제 사실상 이건 미출제되었고, 그래서 두 분 정도 푸셨던 문제인데요. 역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제 서비스 메쉬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그 컨테이너 구성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그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사항은 주요 메인 컨테이너와 말 그대로 사이드 컨테이너를 두어서 이제 핵심 기능과 그 주변 기능을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이제 수정 없이 확장 가능한 그런 패턴을 구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배치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개념도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간단합니다. 주요 메인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가 여러 개 있죠.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복잡성이 증대하니 이거를 쉽게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의존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서비스별의 별도의 어떤 그 사이드 컨테이너를 놓고 하나는 메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과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실행하는 법과 비즈니스의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요 사이드카 패턴으로 사이드카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서로 서비스 간의 통신도 하고 이제 기능별 확장도 가능한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요 기능이 4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해당 그 서비스가 이제 변경이 일어날 때 어떤 그 메인 로직의 변경이 없이 사이드 컨테이너 추가로 이렇게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 쉽게 신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HTTP 컨테이너가 있고 HTTPS 컨테이너가 있는데 요 기존의 HTTP 컨테이너에서 HTTPS 컨테이너의 추가로 이제 쉽게 신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도식화를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그 메인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동적 설정 값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나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저가 이제 사이드 컨테이너와 하는 역할이 되겠는데, 이 사이드 컨테이너가 일단 외부에 있는 그 컨피그 설정하는 레포지토리를 감시를 하다가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해당 그 메인 컨테이너, 이쪽 메인 컨테이너가 알려줘서 이 메인 컨테이너가 해당 그 설정된 변경을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컨테이너에 대한 쉬운 재사용, 컨테이너 단위를 모듈화해서 최적화된 모듈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수집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테이너의 재사용성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파스 구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메인 컨테이너가 하나의 그 실행 환경만 담당한다라면 사이드 컨테이너는 어떤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간단한 플랫폼 위에 메인 컨테이너 하나의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카에 대한 사이드 컨테이너는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역할로서 이제 파스 구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그 별도의 이제 그 수평적 확장을 이루는 사이드 컨테이너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단락을 해당 그 서비스 메쉬 구현 방안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드카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크게 간단하게 추상화시켜서 도식화를 하면 좋을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 도식화는 사실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그 서비스 메시 솔루션인 이스티오라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도식화를 지금 참조를 했습니다. 해당 보시면은 요 컨테이너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쿠버네티스 팟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엔보이 프록시라는 요 사이드 컨테이너를 통해서 서비스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복잡성을 서비스가 이제 늘어나도 복잡성이 그 낮춰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메시에 대한 다음 그 구현 방안을 3달러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페어와이즈 테스팅.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단락에서는 이제 사례를 제시를 하면 좋을 텐데 많이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 사례 없이 이제 절차로만 단순 절차로만 작성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페어와이즈 테스팅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직교 배열 테스팅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 도출 사례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어와이즈 테스팅에서 반드시 이제 리드문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거나 혹은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핵심 요소는 원래 전 범위에 대한 테스트 커버리지가 워낙에 많으니 적은 양의 커버리지를 통해서 전체의 커버리지를 범위를 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팅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는 같이 이제 커버해야 할 기능적 범위 뒤에 상대적인 적은 양의 테스트 커버리지로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고 어떤 테스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결함은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결함은 어떤 페어 조합으로 인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차관을 두고 나온 이제 테스팅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이제 이단락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도출 절차와 실적으로 이제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절차와 사례를 동시에 제시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어 그룹을 이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입력값을 선택하고 그리고 페어 조합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의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재생, 볼륨, 이퀄라이저 이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잘 안 보이시죠? 재생, 볼륨, 이퀄라이저 지금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서 경험적으로 두 가지 파라미터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입력값들을 쭉 배열을 하는 거죠. 얘에서 주어진 거는 플레이와 재생에서는 플레이와 스톱 그리고 볼륨은 크게 작게 이 조합을 중복 없이 이제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역시 이제 중복되지 않게끔 조합을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으로 이 파라미터가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각각에 대한 입력값이 두 가지일 때 발생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는 전체 8가지인데 페어와이즈 테스팅 그 케이스에서는 4가지로 축소되어서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또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단락에서는 이제 직교 배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교 배열 테스트와 이제 페어와이즈 테스트죠. 직교 배열은 이제 페어와이즈는 이제 두 개의 조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라면은 직교 배열은 역시 이제 페어와이즈 테스트는 이제 어떤 직교 그 배열 테스트에서 행적인 요소에서만 조합을 본다라면 직교 배열은 수식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 직교 배열과 페어와이즈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인력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아까 페어와이즈는 테스트 케이스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직교 배열도 역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파라미터가 네 가지가 나온다면 페어와이즈 테스트는 6가지 그리고 직교 배열 테스트는 12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보시면은 이 페어와이즈와 직교 배열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이런 조건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3개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4가지로 같은데 이 파라미터 개수가 상대적으로 직교 배열 테스트가 이제 커지죠. 근데 전범위보다는 아니지만 이제 페어와이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체 이제 그 다양한 테스트 조건을 많이 고려할 경우 페어와이즈의 경우는 상당히 적은 양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위험성이 더 크고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전체 범위와 페어와이즈의 중간 부분으로서 이제 테스트를 고려할 수 있는 테스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그 페어와이즈에 비해서 어떤 직교성, 균형성을 보시면 좋을 것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직교 배열은 테스트 케이스가 페어와이즈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커버리지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레이저 코딩 문제인데요. CAOS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그 부분도 많이 이제 특성을 좀 반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복구 알고리즘이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할과 이제 페리티 요 두 가지 단어가 가장 핵심적이죠. 분할, 페리티 그리고 인코딩, 디코딩. 어떤 데이터 디스크를 이제 일정 n등분했을 때 개념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균이랑 n등분했을 때 요거를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인코딩을 통해서 K개의 페리티를 가지고 발생을 하고 나서 요 n 플러스 K개를 통해서 디스크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K개가 손실돼도 N개가 있으면은 K개가 손실돼도 디코딩을 통해서 N개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 알고리즘인데 지금 이제 디스크를 10개로 분할하고 나서 인코딩을 통해서 인코딩은 보통 작성했던 그 리드 솔로몬 코드나 뭐 타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코딩을 통해서 6개의 페리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최대 6개가 손실돼도 10개에 대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그 부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쓰이냐 3단락에다 그 부분을 표현했는데 절차는 그 전에 이제 절차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할해서 그다음에 인코딩을 통해서 K개에 대한 PFT를 구성하고 그 조합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 시에 오류가 발생해서 이제 K개만큼 페리티 개수만큼 그 오류가 나더라도 최대 n개의 데이터를 정상 복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레이저 코드는 저희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토픽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산 시스템을 통해서 고발과 확보 방안이라고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생각하게 잡아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만들어 본 건데
분산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방안이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레이즈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상 레이드보다 훨씬 더 오류 복구율도 높고 훨씬 더 저장 공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레이드 6에 비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그 분산 시스템에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거 없죠. 사실상 이 분산 시스템 형태처럼 도식화를 보여주고 거기에 이레이저 코딩을 같이 작성해서 고가형성 확보 방안이 라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에자일 추정인데요. 에자일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에자일에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백로그라던가 스토리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키워드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상대적인 규모 추정하는 부분이죠. 어떤 이제 기능들에 대한 어떤 그 규모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추정을 할 때 그 모든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그 특정 스토리 포인트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그 기능에 대한 노력을 산정할 때 다 같이 모여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알고 계신 플래닝 포커 같이 플래닝 포커를 통해서 어떤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는 그 점수로 스토리 포인트를 추정하고 그 스토리 포인트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그 노력을 도출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거에 따른 어떤 상대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사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에자일 프로젝트의 노력에 대한 어떤 규모를 추정할 때 보여지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멤버스 산정도 하겠죠.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어떤 기능의 복잡성이라든가 어떤 팀 구성원의 경험 혹은 노력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팀 속도, 과거에 이제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 기반의 이제 노력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 팀 속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단락에서는 물론 이제 에자일 추정 절차를 작성하셔도 좋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에자일 프로젝트 추정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구체화된다기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제한 수준의 단계에 따른 어떤 그 추정 단계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릴리즈 레벨, 그다음에 스프린트 레벨 단위로 이제 점차 단계가 이제 내려갈수록 그때 이제 규모 산정이 구체화되는 그게 이제 에자일 프로젝트 추정 단계로 가달락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이제 에자일 추정 기법을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추정 기법을 이제 유사 추정, 이제 전문가 추정, 이제 플래닝 포커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플래닝 포커, 도트 투표 혹은 이제 버킷 시스템, 혹은 선호도 앱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그 플래닝 포커는 이제 이런 그 추정 기법들이 사실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대적 규모를 추정하는 어떤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플래닝 포커는 잘 아시고 이제 도트 투표 같은 경우는 벽에다 이제 이걸 조그만한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여기다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투표를 하는 거죠. 일정 어떤 그 개수를 가지고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그 기능들에다가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투표를 받는 기능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할 텐데 요거에 대한 중요도를 모두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 알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추정 기법을 이제 도트 투표라든가 혹은 버킷 시스템 혹은 선호도 매핑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포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되어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버킷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이제 백로그 시스템, 백로그 제품 백로그라던가 아니면은 큰 규모의 팀일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추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매핑 같은 경우는 팀 규모가 소규모일 때 사용하는 이제 추정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죠. 회귀 분석에서의 결정 개수. 회귀 분석 문제가 항상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결정 개수의 부분, 이제 회귀 모형을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떤 이 회귀 모형이 유의한지 혹은 얼마나 적합한지 그 척도에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귀 모델의 적합도 지표에는 크게 이렇게 이제 잔차를 이용한 R 제곱합의 결정 개수 혹은 많이 보셨던 그 T 검정이나 F 검정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잔차를 이용한 R 제곱 결정 개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개념에서는 이제 그 구해진 이제 회귀 모형이 얼마나 잘 설명력이 있는지 혹은 예측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이제 개념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결정 개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혹은 이제 설명력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귀 분석 결정 개수의 개념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회귀식이잖아요. 선형회귀인데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이 있는데 이 y가 이제 종속 변수죠. 그래서 이 종속 변수 이 세 가지 y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로 가시면 좋겠는데 얘는 이 y 가는 이제 전체 독립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y i는 종속 변수에 대한 각각 한 가지 종속 변수가 되겠죠. 네, 한 가지인데 이거에서 얼마나 걸었는지 일단 어떤 자차가 이제 요게 되겠다. 이 자차가. 요게 그다음에 얘는 y 해시라고 하죠. 이거는 추정된 종속 변수 회귀 모형에서 발생하는 종속 변수 추정된 예측된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y 값을 통해서 해당 차이를 그걸 이제 잔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값에서 이 평균 y 다시에서 회귀식을 뺀 게 이제 이 잔차가 이제 설명되는 편차. 설명되지 않은 편차는 이 회귀식 y 햇에서 y 햇 이 부분에서 이 yi 값을 뺀 값이 이제 설명되지 않은 편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또 다른 그 잔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편차에서 총 편차는 이게 설명되지 않는 편차와 설명되는 편차로 구해지고 R 제곱 결정 개수는 그 SST 분의 SSR 이 부분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개수는 사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60% 정도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회귀식을 잘 설명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 강글로 신경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죠. 아까 설명드렸던 종속변수 관련 값이 이제 y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적합도 검정 R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y 값에 대한 그 편차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R 제곱의 회귀식을 도출을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R 제곱이 이제 단점이 있죠. 이게 이제 이 독립 변수가 무작정 관련이 없는 독립 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정 개수가 점점 커지게 되는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삼달락에서 이제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드 수정된 결정 개수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얘는 이제 얘가 이제 일반의 R 제곱이고 얘가 이제 수정된 R 제곱에 대한 그래프인데 얘는 이제 요 P가 이제 독립변수 개수인데 이 독립변수 개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얘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얘는 설명이 점점 커지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정된 결정. 얘는 변수가 커지면은 변수가 이제 추가가 되면 이렇게 독립 변수가 많아지면은 얘는 오히려 설명력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러면서 이제 많은 변수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 오류를 방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1 마이너스 n은 이제 전체 표본 전체 이제 그 표본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표본에서 이제 p가 이제 그 표본에서 독립 변수로 사용한 변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1 마이너스 r 제곱 값이 지금 분모에 있는데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n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r 제곱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 어드저스트 식이니까요. 참고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됐고요. 이 부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정된 결정 개수는 독립변수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수정된 결정 개수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DFS와 BFS 알고리즘 문제를 냈는데요. 123회차에 이제 최단거리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이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많이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깊이 우선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트리를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인데 깊이 한 점선에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나갈 방향이 없을 때까지 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더 이상 없으면 백트래킹 방식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노드로 탐색하는 그런 DFS고 여기 우선 탐색은 이제 가장 가까운 인접 노드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그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채점을 좀 해봤는데 그 탐색 순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방향만 이제 작성된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깊이 우선 탐색을 수직적으로 탐색하고 너비 우선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노드에다가 번호를 넣어주셔서 탐색 순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 구현할 때는 보통 깊이 우선 같은 경우는 스택을 이용하고 그리고 너비 우선 탐색에서는 큐를 자료 구조 리스트를 이제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 탐지나 위상단위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너비 우선 탐색은 최소 신장 트리, 프림 크루스칼 아시죠, 다들? 그 부분이 이제 너비 우선 탐색 법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최단 경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무한 넓은 틀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히 넓은 틀이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BFS에 비해서 어떤 그 무한한 넓이가 더 그 큰 트리에는 BFS에 비해서 좀 더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BFS가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한히 넓을 때는 BFS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쭉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얘는 결국 이제 정점이 깊이가 제한되어 있다면은 실적으로 무한히 넓은 트리에서 BFS가 좀 더 빨리 탐색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무한히 깊거나 무한에 가까운 트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BFS가 DFS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이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점은 이제 DFS 같은 경우는 무한히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DFS 같은 경우는 목표 경로들이 다 동일하다라면은 이게 이제 모든 노드를 다 검색을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도는 알고리즘 당연히 복잡도가 나와야겠죠. DFS와 BFS가 이제 동일한데 보통 이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형태로 이제 복잡도를 구하게 되는데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점과 간선의 개수만큼 복잡도가 나오는 거를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탐색 기법은 이제 사실상 이제 블라인드 서치라는 항목에 이제 속하게 되어 있는데 맹목적인 그래프 탐색 기법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얘에 대한 단점은 이제 모든 노드를 탐색하는 어떤 그 최악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적화된 경로를 추정하는 경험 기반 휴리스틱 탐색 기법을 이렇게 3단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탐색 기법에서는 이렇게 그 블라인드 서치 기법과 휴리스틱 서치 기법이 있는데 블라인드 서치 기법은 DFS, BFS가 있고 그다음에 휴리스틱 기법에서는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A-스타를 휴리스틱 탐색 기법 3단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리스틱 탐색 기법에서는 그 123의 저희 최단 거리에서 해설지로 작성을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거 기반해서 참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특징이 이제 가장 최적의 경로를 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적절한 최적 경로를 구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교시학 마지막 문제인데요. MLOPS를 문제를 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컴식 문제라서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핫한 그런 토픽인데 얘는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토픽 있잖아요. 그거 조금 확장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대규모 이제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천 방법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데브옵스에서 확장된 데브옵스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추가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개발 방법론은 아니죠.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어떤 데브옵스에 이제 머신러닝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종교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개발 그리고 어떤 서비스 운영이 통합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혹은 방식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데브옵스처럼 개발 방법론이라고 이제 종교를 적는 것보다는 끝에 이제 문화 방식 혹은 통합적인 접근법 이런 식으로 종교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종교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얘가 나온 배경은 이제 등장 배경에서 이제 데이터 사일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 프로젝트
그래서 리드문을 제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AI 운영의 성장 동력이라고 적었는데, 이 AI에 대한 프로젝트가 규모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그 대규모 팀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사일로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스무스하게 협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MLOps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등장을 했다고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생태계에 대한 표준화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죠. 예. 얘에 대한 어떤 그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프로세스적 계획 수립, 데이터 준비, 분석 관리, 기획, 배포 생산. 얘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랑 동일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이제 특화된 전문 데이터 과학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룹과 생산, 혹은 기계학습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이 서로 이제 유기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제 협업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절차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MLOps의 이제 실행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과학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기계학습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목표 설정이나 혹은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비즈니스 파이프라인부터 이렇게 생산은 이제 배포를 하겠죠. 운영 관리 이런 부분, 이런 그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각 기본적인 프로세스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기존에서 나왔던 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근데 사실상 이제 상세 설명에서는 일반적인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겠죠. 보시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혹은 파라미터 최적화,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그런 것들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단락에서는 해당 이런 MLOps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MLOps에 대한 완성도가 성숙도를 표현한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3단락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단락은 사실상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는 애저에 있는 완성도 모델을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MLOps의 그 기업에서 적용된 MLOps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도 지표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완성도 모델이 있다라는 것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화 성숙도죠. 레벨 0부터 4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만 작성되면은 조금 없어 보이죠.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 얘는 이제 MLOps 완성도 모델은 사람과 문화, 프로세서, 구조, 그리고 개체, 기술을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기업의 MLOps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사이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교시험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소프트웨어 안정성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기능 안전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물어본 질문은 유하나 508 제시하는 위험 분석 절차와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당연히 이제 절차가 나와야 되겠고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락에서는 저는 이제 기능 안전성에 대한 개요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부각 배경이라든가 위험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잡성과 위험성들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 기능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사실 이 기능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매차 출제가 되어 있고 예전부터 이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물어보면서 이제 어떤 위험 분석에 대한 세분화된 기법까지 지금 뎁스 있게 지금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기능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뎁스 있게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기능 안전성에 대한 개요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능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위험한 분석을 통해서 안전 기능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 무용성을 검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게 기능 안정이다라고 어떤 개요를 이렇게 도식화와 그 밑에 간글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단락에서는 이제 절차 나와야죠. 위험 분석 절차.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개념 수립하고 이제 범위 정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험원이랑 위험원 분석 그리고 평가 그리고 요구사항 명세화를 해야 되죠. CD이 도출돼야 되겠죠. 심각성 SEC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실이 도출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할당이 기능별 요구사항이 할당이 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고장 허용 기준도 수립돼야 되는 C를 기반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절차에 맞게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함 및 위험 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위험함을 식별하고 그리고 위험성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실 도출 요구사항 명세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 관련 이제 기능 안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능 안전 그 확보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그 거기서도 이제 조항에 따라서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안전 수립 가이드, 안전 확보를 위한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가이드와 그다음에 운영상에서의 안전 확보 절차, 운전 확보 가이드라인 그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거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부분도 같이 안전 확보 가이드라인도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통 FME랑 FT, 하조까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뎁스 있게 많이 학습을 하셨는데요. 위험 분석 기법에서 이제 위험 도출 식별부터 위험 분석 평가까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험 도출 및 식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예비 위험성 그리고 결함 위험성, 운영 측면에서의 위험성 분석, 시스템 측면의 위험성 분석. 초기에 이제 이런 위험성 분석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MEA, FTA, 하조, STPA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FME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같이 기하적 추론이죠. 알려진 원인으로부터 회사표 방향으로 가능한 발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이제 FMEA 겠고요. 그다음에 FTA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결과를 통해서 그 위험성의 원인을 도출하는 게 이제 FTA 연역성 추론이죠. 그리고 이제 하조과 STA는 단 하나의 그 기능적인 기능 요소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능한 원인 혹시 가능한 발생에 가능한 영향을 도출하는 게 하조 STPA 이 도식화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락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안정성 진단의 측면에서 이제 기능 측면의 어떤 동적 분석과 소스코드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정적 분석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하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제 매회차 출제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번에서는 이제 어떤 의무 사항에 대한 어떤 주요 쟁점들, 잘 알고 있는 양립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떤 주요 쟁점, 이슈화 되는 것들을 이제 피해 가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프로세스 측면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준수 사항은 라이센스별로 되게 상이한데 1단락을 이제 공통적 준수 사항, 선택적 준수 사항으로 나와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어떤 그 준수 사항을 나열해봤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구를 가장 유지해야 되겠고, 라이선스 간의 어떤 조합, 이 부분이 이제 양립성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품 상품권 침해하는 부분,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랑 이제 제품에 대한 사용 여부를 반드시 명기를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어떤 소스 코드의 공개, 코드 공개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허 이 부분까지도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준수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스 코드 당연히 공개 여부, 그다음에 특허권, 라이센스 양립성, 듀얼 라이센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개 여부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별로 소스 코드 공개 여부가 상이하죠. 수정 코드만 수정 부분만 공개할 건지 아니면 전부 공개할 건지 아니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BSD 아파치 라이센스가처럼 공개 의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특허권 같은 경우 라이선서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특허, 제3자 특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라이선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를 통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이죠. 그 사람 저작권 보유자가 특허권도 함께 같이 보유한 경우죠. 이게 이제 라이선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이제 특허권을 보유한 거죠. 이제 얘는 저작권은 없지만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가 라이선스 C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제3자는 이 둘 다 주체가 다 다른 경우, 둘 다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허권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고 잘 알고 있는 양립성은 이제 둘 이상의 라이센스를 상충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 듀얼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이상의 오픈 소스를 다시 조합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어떤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협력 측면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세스 절차를 이제 3단락에 이제 작성을 했는데 단계는 이제 네 단계로 나눠놓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상 이 프로세스의 절차 부분은요. 하지만 이제 기획, 구현, 어떤 검증, 어떤 제품화하는 단계까지 혹은 폐기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폐기까지 볼 수도 있겠고 그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주요 나와야 될 것들 라이센스 준수 항목을 확인하거나 소프트 공개 범위를 정하거나 혹은 저작권 문구나 주요 사항들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수하고 있는지 구현 단계나 검증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제품화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전략화된 부분이 되게 나와야겠죠. 소스 코드 공개를 결국 어디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이제 신규 라이센스 오픈 소스로 또다시 이제 등록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기획, 구역, 검증, 제품화 단계까지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특히 구현 단계에서 라이센스 삭제 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 그 소스 코드 같은 거 맨 위에 보시면은 그 라이센스의 문구들이 이렇게 길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개발자 의미로 삭제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 자체 이제 준수를 위반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문구를 통해서 해당 오픈 소스 사용 여부를 검색 툴을 통해서 사용 목록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픈소스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락은 이제 많이들 이제 학습하셨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정획적 운관 그 두음으로 많이들 외우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교육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마트 시티 이것도 뭐 계속 나오죠. 거기서 이제 보안 이슈와 그에 해당하는 대응 이슈를 물어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1단락에서는 이제 사이버 보안의 부각 배경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시험, 2교 시험을 작성 시에는 반드시 한 교시당 그래프를 1달러게 반드시 보여줬습니다. 2교 시험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답안이 절대로 지루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1단락에서 이제 채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그 중에 하나가 요소가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있죠. 그래프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그 부각 배경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필요성 확대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이 키워드는 이제 스마트 시티 플랫폼 측면에서 이제 그룹핑된 부분인데 요거를 조금 또 요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단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잘들 이게 그리시는데 간혹 이제 이 X축이랑 Y축, 요 타이틀 이걸 다 빼먹고 이제 그래프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X축이랑 Y축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시고 뭔지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타이틀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락의 어떤 그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이 세 단계에 대한 좀 더 네 단계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엣지 디바이스 측면, 네트워크 측면, 플랫폼, 서비스 측면에 대한 어떤 보안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 내부 외부 요소에 대한 어떤 보안 취약점도 있지만 이 구간별에 대한 인터페이스 취약점도 있다고 이렇게 간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취약점도 있겠지만 그거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과정, 인터페이스 구간도 반드시 취약점이 있겠죠. 그것도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안 이슈, 이제 데이터 위변조부터 해가지고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물리적인 침입, 어떤 그 악성 코드 유포까지, 그다음에 분산 서비스 분산 서비스 디도스 공격이죠. 디도스 공격까지 풍부하게 요 해당 그룹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3달러 대응 이슈로는 이제 요 네 가지 그룹핑에 대해서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스택 형태로 좀 프레임워크 형태로 이제 조금 그려보았습니다. 뭐 컴플라이언스 측면, 관리 체계, 그리고 보안 대책, 요거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대응 기술 도식화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양히 뭐 멀티팩터라던가, 그다음에 난독화, 뭐 망 연계, 망 분리 이런 부분 나오겠죠.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인공지능 적대적 공격에 대한 어떤 그 보안 이슈에 대한 부분 적대적 공격에 표현하시고 여기서 대응 방안으로 적대적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그 123회 나왔던 그런 부분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클라우드 가상화에 대한 어떤 취약점과 대응 방안 다양하게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안 대책 수립 고려사항이죠. 이제 보안은 사실상 그 고려사항 중에 이제 이 보안은 개발 초기 때부터 보안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간략히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키워드는 이거 있죠.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던가 혹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수립 같은 거 이런 가장 그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서 개발 초기부터 제품화 될 때까지 뭐 혹은 이제 전 주기에 개발 전 주기에 이제 보안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성에 대한 부분과 혹은 보안 표준화를 위한 어떤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이제 2교시까지 총평을 마쳤고요. 이제 정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사실 많이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합숙에서 그 나온 점수에 너무 그 점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결국 자신감으로써 답안이 표출되고 그 표출된 답안 역시 이제 채점자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나서의 답안 작성과 자신감 없이 작성되는 답안은 채점자 관점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은 일주일 동안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학습을 하셔야겠죠.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시는 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하셔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1일차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